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진을 맡은 지식 PD 고소입니다. 오늘 토크 IT와 경기도의 세계기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기 테크노파크, 이렇게 세계기관과 토크 IT 함께 오늘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현 사례 웨비나 오늘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전문가 세 분 모셨는데요. 예, 전문가분들이 이제 각자 이제 이따가 발표하기 전에 각자 자기소개 좀 하시면서 오늘 발표하실 내용이 핵심이 뭔지, 결론이 뭔지 그거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대표님부터 본인 소개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그리드의 이태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군데 중소기업을 가보면서 느끼는 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스마트 그리드.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시작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시작하기 위한 네. 시작할 때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그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발표 시간이 짧으니까 그거 엄청나게 모든 걸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이 대표님의 그 필드에 느끼는 그 관점, 그죠? 네. 관점이 좀 이렇게 구체적인 한두 개 있겠죠? 그죠? 네네. 네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PTC 코리아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서창교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하기 위한 어떤 필요 요소들 중에서 저는 이제 스마트 피플이라는 주제를 좀 가져와 봤고요. 스마트 피플을 만들기 위해서 증강현실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피플을 위한 증강 AR, 증강현실. 멋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에스테파마의 황성봉이라 합니다. 이제 평가위원도 하면서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이나 그걸 추진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스마트 팩토리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한 4가지 섹션을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 발표하고 또 패널 토크 하기 전에, 오늘, 저 토크에 같이, 이번 행사를 같이 주관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님께서, 짤막한, 이번 축사 인사 말씀 저희가 녹화 미리 한 거 있으니까, 그 2분 정도 되니까요. 2분 보시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입니다. 먼저 오늘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에 참석 중이신 중소기업 재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직접 이 자리를 찾아주신 경기 테크노파크, 경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내 스마트 제조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1.2%의 높은 성장을 이어왔고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78억 달러, 2022년까지는 120억 달러로 예상되어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2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한다는 목표로 올해 4,152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경쟁력을 주도할 핵심 분야로 스마트 팩토리가 급부상하는 시점에 디지털 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현명하게 대응하고자 이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 최신 경향,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 등의 내용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되는 만큼 실질적 정보를 함께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가원은 4차 산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스마트 팩토리 분야 재직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할 것이며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세션은요.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스마트 팩토리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을 스마트 그리드의 이태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예.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라고 제가 하는 거고요. 아까 좀 어려울지 모르겠다는데 극히 쉬운 부분이니까 네. 극히 쉬운데 좀 너무 약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사항이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데이터가 왜 중요한 겁니까? 스마트 팩토리 그 데이터가 시작이죠.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로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공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할 때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뭘 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목차는 첫 번째 이제 디지털 전환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AI,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이제 이것도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면 가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다음에 한다고 준비해놨던 것들이 엉뚱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는지 여기가 사실 가장 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 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스마트 팩토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꿈 같은 얘기지만 뭐 다른 계획 없이 공장이 스스로 개발부터 시작해서 원료 수급, 제조, 공급, 유통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죠. 뭐 자동화라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하나만 하는 거고 우리의 스마트 팩토리는 아주 유연하게 이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런 세상이 한 몇 년 후에 올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세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 안 올 것 같아요? 네. 우리 자식 세대 아시면 되겠네. 우리 자식 세대에는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가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 그게 지금 이 최종 목표로 가는 어떤 중간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각종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꿈을 달성을 할 텐데 아마 그냥 우리 끌려가면 안 되는 거 우리도 주도적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거기 첫 번째 단계가 뭐니까 여기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를 이제 알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한글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예. 번역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환하고 예. 변환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디지털 변환하면 데이터적인 변환만으로 좀 축소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네. 전환으로 번역을 했는데 네네. 이 데이터를 둘러싸고는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전환으로 번역을 해서 네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면 뭐 모든 걸 다 바꿔줄 것 같지만 이건 좀 망상적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고통을 수반을 해야 됩니다. 항상 변하는 고통을 수반을 하니까요. 이게 뭐냐를 정의하는데 이제 영국에서 전자정부에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 가버먼트가 이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없는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디지털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디지털 고객이 뭐지? 디지털 고객이라는 건 뭐냐면 머신 리더블한 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아래 한글로 주면 물론 컴퓨터가 이해를 하지만 그 데이터를 또 우리가 쓰기는 많이 어려운 면이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바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뭐 그 엑셀이나 CSV 이런 여러 파일로 되어 있으면 바로 더 쉽게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기계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가져와서 바로 뭔가를 작업을 할 수 있는. 네네네. 대단한 가공을 거쳐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디지털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의 ICT 접목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스마트 ICT 접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접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AI를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요거는 제가 왜 했냐면, 이 시사점이 있는데, 시스코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중국보다 낮아요. 중국이 상승이 되는데, 한국은 하락입니다. 네네. 이건 굉장히 우리가 반성을 하고, 대비를 더 각성을 촉구하는 시사점 때문에 제가 그냥 넣었고요.
그래서 AI 빅데이터 머신러닝이 뭔지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AI 시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전반기에는 우리가 날리지 베이스 어프로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AI를 옛날에 현인이나 철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논리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는 것들을 했죠. 이게 이제 옛날 전산학 중에 그러니까 인간 전문가를 모방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전문가 시스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네. 대표적인 이제 마이신 같은 경우는 이미 1970년대 초반에 나왔던 거고요. 굉장히 파워풀했는데 그 의사들 저항 때문에 결국 저지를 당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소기업 우리 얘기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노조부터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도 굉장히 이슈인데, 그러니까 먼저 이슈를 만들어 놓으면 반대파들이 반대를 못 하잖아요. 알파고 같은 거 보면서 저 느낀 게 마이신이 딱 떠오른 겁니다. 저 저항을 걔는 저렇게 뚫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한번 이제 좀 대몰락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떠오른 건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저께까지 이렇게 됐으니 내일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어저께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적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모형을 가지고 앞을 판단하는, 이게 이제 그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 이렇게 되면서 빅데이터가 또 더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네네. 왜냐하면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확률 모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면 옛날에는 그 부분에서부터 전체가 어떨지 추측을 했죠.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이 좋아져서 현재 지금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추적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고 모레는 어떻게 될 거냐.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런 데서 이제 빅데이터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과거보다 이제 현대의 그 AI의 문제, 이슈는 통계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통계학. 그래서 AI가 뜨니까 대학교의 통계학과의 어떤 입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통계학과가 요즘 굉장히 그렇게 인기가 좋나요? 굉장히 이슈가 핫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 스탠포드 몇 년 전에 매년씩 15명씩 들어왔는데 지금 뭐 몇백 명이 들어와서. 몇백 명이? 감당이 안 됩니다. 15명에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아마 잠깐 의대보다 통계학과가 더 커트라인이 높았던 정도 잠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지인분 만나는데 그 따님이 이제 컴퓨터공학과 들어왔는데 예. 요번에 이제 3월이니까 개강하니까 그 과목 이제 선정한 코딩 교육 하려고 거기 수업 들으려고 등록하려 했더만 다른 과가 다 해가지고 시청해가지고 다 마감이 돼버렸대요. 그만큼 지금 너도 와도 다 지금 뭔가 이런저런 다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통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보통 이제 요새 뭐 머신을 AI 하면 딥러닝 아닙니까? 딥러닝 하면 그 기계학습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예. 통계가 필요한가? 이게 무문이지만, 네. 네네네. 통계가 왜 필요한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머신러닝 통계하고는. 네. 통계가 기본이 돼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확률 모형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통계학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이해가 없이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하면 다 딥러닝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사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고요. 마케팅 용어고. AI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AI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아주 복잡한 방법까지. 그 중에 이제 요즘 이제 딥러닝이 이슈가 되니까 AI 하면 딥러닝이 하는데 그건 아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AI를 만들 수 있고, 그 중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중에 일부분, 네. 딥러닝이 이제 적용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얘기로 들어와서 AI나 머신러닝으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제가 정의한 건데, 블랙박스 에리어가 있고, 그레이박스 에리어가 있고, 화이트박스 에리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뭐냐면, 금융이나 유통에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물건을 살 사람이 어디에 있냐, 네. 누가 이걸 살 거냐,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레이박스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레이박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화이트박스에 의하면 그 특정 상표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카티아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화이트박스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타이거 우즈가 뭐 차를 굴러 네. 그게 안전하더라. 그럼 그 회사에서 그걸 안전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으로 다 만들어보고 굴렸겠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박치 했을 때 가장 안전한 그 구조를 네. 찾아서 만들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저 프로그램이 아마 그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 매년 현대자동차도 엄청난 비용을 줍니다. 근데 우리 중소기업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확률적으로 저걸 만들어 보자. 확률적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얼마나 단단할 거고 안전할 것인가. 그래서 그 확률적인 모형을 찾아내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 그레이박스를 만들어야 되는 키 첫 번째입니다. 네. 데이터 스마트 팩토리에서 데이터 분석은 그레이박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서 네네. 그걸 갖고서 뭔가 이렇게 거창한 이제 뭐 거대한 솔루션이 없더라도 네네. 네 간단한 맞습니다. 통계 모형만 갖고서 분석해 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도 먼저 해봐야 된다. 정확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돈과 비용이 시간이 걸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공장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똑같은 제조업체의 물건도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확률적 모형으로 적정한 가격에서 적정한 필요한 만큼의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레이박스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영양 인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스틱 사출 같은 건 예를 들어보면 불량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노즐 온도나 사출 압력, 외부 습도, 온도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죠. 그리고 노즐 온도를 보니까 히터 1것과 히터 2가 서로 영향을 미쳐서 노즐 온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서로 연관관계, 이 안에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그 최종 목표가 우리가 원하는 것, 예를 들면 불량률 관리. 이제 물론 불량률을 100ppm 달성하는데 0ppm을 달성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0ppm을 달성하는 순간 사업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적정하게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목표를 위한 서로 연관이 되는 그 관계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도대체 내가 원하는 건 뭐고, 그 원하는 거를, 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뭔지를 따라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굉장히 유용한 그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냐, 이거는, 분석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기 뭐 장표 밑에 보면 그 코릴레이션하고 예. 코제이션, 예. 코즈하고 코릴레이트하고 예. 이거를 뭐 대비시켜 주셨는데 네네.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서로 관계를 찾다 보면 이제 어떤 네. 관계들이 있냐면 코릴레이션과 코제이션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그 아이스크림 판매량하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그 서퍼들이 상어한테 공격당하는 그 횟수하고 비교해 보면 차트가 같이 나옵니다. 네.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여름이니까 뜨거워. 날이 네. 더울수록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서퍼의 수를 줄이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줄어날까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서퍼들한테 더 상어한테 물리라고 얘기하는 그건 이제 관계가 없는 네, 그게 네, 이제 네. 코릴레이션 관계가 있지만 코제이션 관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아닌가? 예, 원인과 결과는 네, 아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릴레이션을 찾을 때는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지금 이제 불량률을 네. 저하시키기 위한 그 원인 결과를 쭉 이제 뒤로 이렇게 네네. 쭉 원인 결과를 쭉 막 트레이싱할 때 이제 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현장 전문가들은 꽤 듣고 계세요. 네. 근데 그게 회사 안에서 그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자, 근데요, 얘기고. 지금 저 불량률 저하 네. 시키면 뭐가 원인이 무엇인지 네. 이런 거는 그 라인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그게 저 같은 분석가가 필요한 정보라는 걸 모르죠. 아,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하고 다양한 얘기를 통해서 저 그림을 그려내는 거. 저희까지 보통 분석이 한 30%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네.
지금 이제 저런 어떤 그 각 어떤 이슈별로 네. 원인과 결과의 저런 것들이 지금 잘 그 안 아니요. 돼 있다는 잘안 돼 겁니다. 있고 저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죠.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조 얘기를 하려고 네.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고 저거를 찾아내고 저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그건 전문가를 찾으면 해결이 됩니다. 네. 예. 굉장히 몰라요.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 같은데 네. 당연한 것 같은데 제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를 가는데 불량 데이터만 있어요. 그걸 갖고 AI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방법이 아, 물론 그 안에서 결과만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 그거 결과 영향을 미쳤던 인자가 뭐고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 그게 데이터, 그러니까 머신 리더블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머신 리더블한 거죠. 그 데이터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느냐, 그 배치성이냐 아니면 리얼타임이 그거는 나중 문제라도 그걸 수치시켜서 데이터로 끄집어내는 이게 아주 제일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자, 이제 저기 맨 오른쪽에 모드 정보라고 했는데, 저거는 저건- 어떤 관점에서 저게 중요한 겁니까? 꿀팁인데 네. 그냥 보시면 이제 이게 정상 고장 수리 시험 문제 이제 점검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되게 이상해요. 이게 데이터 이상하다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그때 그 고장 나가지고 수리하고 있었거든요. 또 이것도 되게 이상한데 그때 저기 무부하로 운전을 네, 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서 괜히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기업도 저 모두 정보를 안 갖고 있어요. 네. 굉장히 그래서 저 모두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데이터 중에 서로 릴레이션 관계이지만 말고 별도로 지금 이 수집된 데이터가 어떤 상태에서 수집되는지 정상인지 고장인지 아니면 무부하인지 아니면 네네. 테스트 중인지 이런 것들이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저만의 꿀팁입니다. 네, 네. 예. 이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히터1하고 히터2가 연관이 있다는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해봤더니 이제 첫 번째 박스처럼 히터1에 약간의 온도가 좀 저하 현상이 벌어지니까 역시 노즐 온도도 약간의 저하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큼인지는 저건 이제 분석을 해보면 바로 이제 네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박스 보니까 히터2에도 온도가 약간 변했는데 히터1이랑 거의 비슷하게 변했는데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두 개가 다 영향을 받더니 그 하나씩 영향을 준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한 요소가 바뀌었을 때 다른데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요거는 아주 간단한 얘기고요. 이게 전 단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딜레이 현상이 있었는지 그거는 저만의 또 이제 네네. 노하우니까 그런 여기서 간단히 설명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히터1, 히터2 갖고도 노즐 온도가 설명이 다 되겠다. 또 더 필요한 데이터는 없겠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찾아낼 수는 있겠죠. 이거 말고도 다른 거에서 영향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또 다시 더 추가하거나 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은 네네. 돼야 됩니다. 어쨌든 스타트는 여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스타트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어디부터 생각하고 뭘 고민해서 해야 될 거냐. 일단 목적이 뭐고 거기에 1차적으로 영향 주는 건 뭐고 거기에 또 영향 주는 요소 이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 때는 네. 이렇게 아까 통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네. 통계를 몰라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이거는 현장 전문가가 제일 많이 하시고요. 네. 분석가는 잘 모르죠. 그 다음에 통계는 이제 어떤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까? 통계 이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네. 지금 여기서 표현은 안 했지만 히터1의 온도가 바뀌었을 때 히터2에 얼마큼 영향을 주는지 네네. 1도 떨어졌을 때 노즐은 몇 도가 바뀌나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걸 이제 그런 찾아야 것들은 됩니다. 이제 외부 전문가랑 같이 해야 된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일단 그건 이제 저걸 먼저 만든 다음에.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거는 그럼 센서를 어디에 달아서 무슨 데이터를 끄집어내야 될 거냐에 대한 가장 지침이 되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하면 그 중소기업에서 네.
뭐 통계를 모르더라도 맞습니다. 네, 일단 저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통계를 사실 몰라도 됩니다. 저걸 만들고 저거 밑에 분석은 요즘 오토ML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다 해주기도 해요. 전문 그 실무자가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어떤 항목이 있고, 그들의 관계가 있다, 없다.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정말 얼마큼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전문가, 분석 전문가 들어서 해결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현장에요. 네. 공장에 이제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또 공장에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장에 매니저가 있다면 아까 저 관계 있잖아요. 불량률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하는 것들은 네. 공장의 매니저가 그런 것들은 항상 고민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죠. 저런 관계 조정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공장의 매니저가요? 예. 그러니까 분석가가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스마트 팩토리에서 센서를 심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뭘 심어야 되지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 네. 답을 못하는 거,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위해서는 이 정보가 필요하겠구나. 영향을 미치는, 분명히 얘가 영향을 미칠 거야. 거의 현장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거의 100%예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에 대한 것은 이따가 패널 토크 할 때 하고요. 이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세션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요, PTC 코리아의 서창규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저는 이제 좀 전에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많이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요즘 이제 많은 것들이 어떤 그런 분석 모델들도 들어가고 굉장히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초반에도 얘기했다시피 현장에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굉장히 저희 세대에 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네네.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국은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똑똑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공장도 똑똑해지지만 사람들도 똑똑해져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인재들은 결국은 스마트 피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스마트 피플이 스마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증강현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그 작업자들이 똑똑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업무 교육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작업 지시서도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굉장히 반복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종이로 대충 써면 알아들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도입이 되고 다양한 자동화 장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비들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냥 쉽게 어떻게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작업 지시서 같은 것들도 좀 디지털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분석을 한 내용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밝혔고, 그럼 그 결과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걸 이렇게 딱 고쳤을 때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됐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굉장히 어떤 작업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발생한 다양한 것들은 결국은 현장의 작업자들의 어떤 생산성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근데 네. 그래서 네. 스마트 피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 공감된 말씀이신데 그 스마트 피플이라고 하면 네. 어떤 공장인 어떤 사람이 스마트한 피플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네. 어떤 소양?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공장에 이제 이 공장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 업무의 숙련도가 높은 작업자들이 그렇죠. 많으면은 네네. 이 사람은 굉장히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계처럼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기계차로 반복되는 거를 이제는 기계가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지금은 소품종 다량 생산, 네네. 그런 것들이 있고, 스마트 팩토리의 목적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유연한 생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렇게 빨리 제품도 빨리 바뀌고 어떤 개발하는 환경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스마트 피플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제 증강현실을 우리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해, 우리 공장에 적용해,
뭐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네. 꿈 같은 얘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 간지는 나요. 간지는 나요. 저 네네. 장비도 500만 원입니다. 저기에는 IoT 정보뿐만 아니라 PLM, CRM, 뭐 ERP, MES 다 엮여서 저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도 어떤 구현 단계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단계별로 가는 거고 진짜 전자동화가 일어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떤 이제 실적 집계를 자동화한다거나 공정 물류 관리하는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술 정보 개발 운영, 뭐 서비스 자동화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있을 텐데 증강현실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어디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과정은 증강현실은 너무나 앞선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공장에 아직은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에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야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진화 과정과 우리가 같이 우리 공장에서 작업하는 현장의 작업자들의 어떤 진화, 네. 어떤 발전들을 같이 매칭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증강현실을 이제 적용하는 저희 고객사 사례들을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제일 쉽게 하시는 게 뭐 디지털 작업지시서도 네. 일단 물론 있고요. 근데 이제 디지털 작업지시서 말은 거창한데요. 그냥 동영상 작업지시서예요. 네네네. 작업하는 걸 그대로 찍어서 이대로 따라하세요 하는 작업지시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거를 말로 다 풀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봐도 잘 모르거든요. 말로 네네. 아무리 써놔도 그렇죠. 사진 네. 찍고 동영상 찍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작업지시설을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증강현실 원격 지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장도 못 가고 지원 뭐 장비가 고장 났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한참 걸린대요. 그럼 이거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격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겠지만 뭐 전화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카톡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 보내가지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증강현실을 그런 원격 지원에 도입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관점이 있고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뭔가 3D로 막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은 지금 데이터가 뭐 지금 장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차근차근 되는 거고 이제 위에 스마트 팩토리가 뭐 IoT도 연계되고 빅데이터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고 나면은 그걸 기반으로 뭐 예지 정비라든지 어떤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증강현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지컬한 버튼이 아니라 증강현실로 이 장비를 쉽게 다룰 수 있는 내가 지금 이 장비에서 쓸 수 있는 기능만 버튼이 나온다거나 이런 버추얼한 인터페이스를 통한 제어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진화해 나가는 그런 순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요. 네. 현재 그 증강현실 지금 첫 번째 단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디지털 작업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원격에서 지원해 주는 거. 네. 이런 것은 현재 국내에서 쓰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이. 네. 저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중소기업 오늘 이제 중소기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네. 뭐 이제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일단 이미 원격 지원을 하기 위한 뭐 화상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들 도입을 하시고 그걸 이제 고도화 시켜가지고 뭔가 원격 지원을 할 때 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고도화를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회사는 아니지만 많은 회사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의외로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중소기업들에서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을 찾다가 저런 원격 지원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도입을 하시느냐? 효과도 효과인데 가격도 어떤 도입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네. 요즘 그런 시장이 경쟁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대신 비용은 많이 안 드는데 효과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고 계시다면은 한번 꼭 알아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도입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단계적인 단계를 밟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증강현실 원격 지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원격 지원이면 원격 지원인데 증강현실 원격 지원이 뭔 말인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화상 채팅을 가지고 원격 지원을 받을 때 화상을 보더라도 여기에 버튼이 100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버튼을 빨간색 버튼이요. 그렇죠. 위에서 3열에 뭐 네 번째 네네. 컬럼에 있는 버튼 이거를 말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화면을 보이더라도.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화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버튼입니다. 아니면 이 밸브를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원격에 있는 사람이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원격에 있는 사람이 화면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은 거기에 현장에서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이제 구드러워지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방지되고, 물론 이제 출장도 훨씬 덜 가도 되고, 이제 뭐 저희 장비가 고장났어. 이제 이 장비를 제공한 업체 출장 빨리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원격 지원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원격 지원 솔루션을 쓴다고 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다양한 그런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의 관계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본사의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된다. 뭐 휴가 가셨어요. 어떻게 세울 수 없잖아요.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본사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 업체, 이거 지금 고장나는데 빨리 이거 원사복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공장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하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 이게 어떤 장비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납품하려고 하는데 맞나요?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엔드 커스터머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사례를 보면은 해외에다가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해외에 납품을 하기 전에 이제 인수검사 같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수검사를 할 때 이전에는 이제 본사에서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이걸 화상으로 대체를 이제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화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뭐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워낙에 뭐 복잡한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자 이제 저희 솔루션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도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 증강현실을 가지고 하면은 잘 됩니다라고 했더니 진짜 잘 돼? 좀 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굴삭기를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굴삭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네가 지금 이 솔루션을 가지고 현장에 굴삭기에 앉아서 이 고장난 굴삭기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굴삭기를 원격에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문가한테 지원을 받아서 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보고 네가 잘 해결하면은 이거 도입할게. 도입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게 워킹한다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뭐 꼭 저희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이런 원격 지원에 대한 어떤 트렌드, 언택트에 대한 트렌드는 너무나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진짜 저는 이 영상을 보니까 요즘 스마트폰 음성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뭐 5G 다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중간에 PTC 고급은 원격 지원 저거만 돼 있으면 쉽게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게 비용이 보통 이런 원격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몇 명이 사용자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장에 한 명의 어카운트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임시 코드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붙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그런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증강현실을 만약에 도입한다 그러면 사실 가장 비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도입 비용도 있는데 사실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왜냐하면은 하나 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장비는 계속 바뀌고 사람도 계속 바뀌고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들은 많은데 이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시기가 힘드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증강현실 회사들이 이제 올인원 패키지로 이제 바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바로바로 쓰시게 되면은 처음에 도입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더라도 운영 비용이 이제 낮아지면은 장기적으로 얻는 이제 어떤 그런 효과들이 비용을 상쇄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가 있고.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네요. 쌌으니까. 네, 뭐 이제 보통은 저희는 이제 사스 형태로 많이 가는데 욕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데이터가 중요하고 못 나가는 욕을 많이 하시는데, 증강현실에 있어서는 진화가 너무 빠릅니다. 기술 진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올해 2021년에 솔루션을 도입해서 빵 해서 5년 동안 이거 써야지,
뒤처져요. 그렇기 때문에 증강현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제 사스나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그 수용성은 많이 이제 낮아지고 있고 대기업들도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네.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두 근데 가지 이런 것을 실제로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이 네. 공장에 있는 분들이 이걸 갖고서 네. 실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제작을? 저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일즈를 할 때요. 네. 그냥 못 팔거든요, 요즘은. 네. 이게 효과가 있는지 보자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직접 해보십니다. 컨텐츠 만드는 과정을 어떤 뭐 프로토타입 과정으로 네네네. 해가지고 다 해보시고 직접 활용을 해보신 다음에 보통 도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은 증강현실이잖아요. 뭐 이렇게 뭐 공간에 이런 가이드가 이제 떠 있고 이제 뭐 이런 작업 과정들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솔루션이냐면은 막 3D 애니메이션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그런 1인칭 시점의 동영상을 그냥 매뉴얼화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AR 글라스 같은 거를 간단한 저렴한 AR 글라스를 쓰고서 그냥 작업자가 평상시대로 작업을 하면은 그 과정이 1인칭 시점 동영상으로 따집니다. 네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업자가 그러니까 그 가이드를 만든 사람이 전문가가 작업한 거를 현장의 작업자가 현장에서 그냥 보면서 따라하는 형태의 그런 증강현실 작업 가이드, 1인칭 시점 동영상이나 작업 가이드. 이거 못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밑에 거는 조금 어드밴스드 된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에 굉장히 뭐 다양한 품질 체크를 하는 뭐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물체 위에다가. 네네. 그래서 여기서 뭐 오케이 이 품질 검수를 했더니 괜찮아. 뭐 참고 자료들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현장 라인에 있는 작업자분들이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환경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의외로 높은 성과들이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어드밴스드 된 형태, 진짜 이제 아까 처음 해보셨던 그런 좀 그 미래에 보이는 증강현실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건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뭐 툴들, 개발자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개발자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도 조금은 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나와 있고 저희 회사도 물론 마찬가지로 뭐 증강현실 컨텐츠를 저작하고 관리하고 배포하는 걸 이제 올인원 패키지로 해가지고 현장의 작업자들이 아니면 이제 보통 요 정도까지 가면은 어떤 IT 팀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조금만 다룰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작을 내재화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이제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 회사는 캐드 데이터도 없고 이거 뭐 다 납품받는 제품들인데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의 어프로치 플랫폼을 활용해서 증강현실을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실 때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딴 건 못하고 있어도 실시간 데이터들은 수집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공장을 비추면은 지금 장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로바로 보는 거예요. 네, 이 장비가 뭐 어느 정도 이제 OE 같은 정보들을 이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것들을 하려 그래도 뭐 장비 하나하나에다가 뭐 마커 같은 것들을 이제 증강현실 마커 그렇죠. 같은 걸 붙여야지 됐었었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마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공간을 인식을 해가지고 바로 저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틀이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이랑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우리 회사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캐드는 최소한 쓰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이런 3D 작업 가이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사실 좀 특징적으로 저희 고객사들이 많이 하시는 게 오른쪽에 보신 이제 품질 검수를 캐드를 가지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동영상을 보시면은 제품하고 캐드 데이터를 오버레이해서 이제 겹쳐서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제품이 잘 제작이 됐나? 설계대로? 이거를 이제 바로바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컨텐츠는 작업할 게 없어요.
내 이 생산 제품의 CAD 데이터만 올려놓고 저희 솔루션에서 그냥 배포를 하면은 그냥 저런 컨텐츠는 너무나 쉽게 네. 뭐 1시간 안에 만들 그럼 수가 저런 게 있거든요. 없었을 때는 어떻게 저걸 검수했을까요? 저거. 종이에다가 네. 써가지고 사진을 붙여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스펙 문서 이렇게 줄줄이 이제 들고 다니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것들도 증강현실을 저희가 좀 엔터프라이즈 좀 큰 회사들이 먼저 도입하실 때 이 품질 검수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품질 검수도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기가 검수를 한 다음에 검수 결과를 사진으로 다 남길 수가 있거든요. 증강 컨텐츠랑 실제 제품이랑. 그러면은 제품을 납품할 때 우리 제품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에 대한 어떤 증명 자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시고 우리는 실시간 데이터도 아직 수집하지 않고 CAD 데이터도 없어요. 이런 데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PDF거든 아니면 뭐 동영상, 어떤 작업하는 동영상이든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에셋들을 그대로 그냥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생산성의 어떤 좀 향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플랫폼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어울릴 만한 스마트 팩토리를 리딩해 나갈 수 있는 스마트 피플을 이제 양성을 하자.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어떤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당장 얼마 들어요가 아니라 이걸 앞으로 우리가 2년, 3년 확대해 나가는데 돈이 유지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없는 데이터를 지금 수집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될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지.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없는데 그래도 동영상이나 뭐 PDF 같은 거, PPT라도 이런 것들은 있어. 그러면은 현장의 작업자들이 바로 내가 필요한 것만 그 정보를 볼 수 있도록만 매칭만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현장에 어떤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바라보고 그래서 증강현실을 어떤 스마트 팩토리에서 그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장님, 이런 이제 증강현실이 그 아까 이제 1단계 말고 한 2단계 정도까지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서 그 정도까지 그게 한 50% 이상 되는 때가 앞으로 한 몇 년쯤에 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쪽으로 컨택이 오시는 데들이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1단계는 진짜 많이 도입을 하시고 있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데이터 수집 같은 것들 일단 디지털 데이터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작업이 돼야 되고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3에서 5년 안에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집을 한 데이터들을 현장에서 바로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수집을 한 데이터가 분석되고 자동화 시스템이라 연동되고 이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수집된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할 때 증강현실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따가 이제 Q&A 시간 때 한번 뵙고요. 이제 세 번째 세션 이제 에스텍 파마의 황성봉 부장님 세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장님 그동안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 가지고 몇 번 특파할 때 나오셨잖아요. 뭐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또 하시는 건 아닐 거고 이제 오늘은 어떤 거에 포커싱 하시는 겁니까? 오늘은 저 머신 비전 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해보고 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추진하면서 어떤 과정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기업에 좀 일하시는 분들의 좀 시각을 맞춰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좀 하고 있는 것들 간단히 좀 양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저희 제일 첫 번째 상에는 그러면 저희가 어떤 글로벌 그 라이트하우스에 대해서 등대 공장들이 있는데 등대 공장들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지금 어떤 KPI를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사례들을 좀 간단히 보고요. 좀 우리나라에는 뭐 저희 포스코가 있는데 뒤쪽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들이 어떤 형태, 그리고 이제 머신 비전과 이 에어 초음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례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쪽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맥킨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글로벌 전 세계 대륙별로 등대 공장들인데요. 저희 자, 나라에는 등대 네. 공장의 정의가 뭡니까? 등대 공장이라 하면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이제 예를 들면 말 그대로 등대 역할을 선도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는 네네네네. 등대 공장을 이제 맥킨지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포스코라는 데가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KPI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지표들로 해서 이러이러한 공장들이 이런 목적 달성 어떤 영향 변수들이 이제 있어서 전 세계가 리딩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산업별로 등대 공장들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포스코 하나? 이제 포스코 하나 있다는 게 삼성전자 당연히 있는데 네. 이제 그 맥킨지의 자료 조사를 할 때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해주고 오케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네네네. 할 때 나타난 거지.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가 최고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 측면과 지속성 측면, 뭐 민첩 다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공장의 생산 증가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어떤 영향에서 제일 크게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목적은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들이 많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달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변화들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KPI 지표들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목표에 맞춰가지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등대 공장에서도 이런 성과를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등대 공장의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도 이제 거기 맞춰서 변화를 이제 모색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등대 공장에서 어떤 사례에서 보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레이어 관점, 아까처럼 우리 뭐 기초 단계, 중간 1단계, 2단계,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단계에서 나타난 것들인데, 실제 등대 공장도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또는 중견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 영역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 있어요. 근데 저희가 중소기업들 대부분 보면 뭐 솔직히 ERP도 아직 도입 안 된 데들, 또는 뭐 SCM도 없고 MES도 없는 기업들이 이제 기초 단계에서 이제 보통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런 공장들은 보통 제한되어 있는 어떤 자동화인데, 여기 등대 공장들은 그 이상의 보통 기업이지만 실제로도 이런 단계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솔루션 단계부터 갖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CA 영역이라는 보통 오토메이테이션의 약자라 보시면 되고요. 인터내셔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PLC단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는 정도. 이제 일반적으로 한 100억대나 500대 되는 그 회사에서 이 부분들을 보통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관리되고 있는 어떤 폐쇄적인 그 개별적인 어떤 스마트 팩토리와 솔루션 영역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하이엔드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기업들을 가보게 되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될 때 어떻게 보면 MES 시스템이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센서에서 데이터가 PLC로 수집이 돼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러면, 여기도 아직 안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 분석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움직여지고, 각각의 우리가 어떤 ERP나 전사적 자원 관리나 어떤 CRM이나 고객 자원, 그리고 PLM이나 그리고 이제 SCM 쪽 관련되어 있는 각각의 솔루션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형태로 이제 보일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대 공장이 추구하는 바는 전환되는 부분들은 이제 각각의 모든 것들이 이제 플랫폼화 되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란 것들이 이 하나의 통합되어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이제 이해한다 그러면, 플랫폼 기반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이 밑에 ICA 1 레벨은 이제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PLC 단위라 보면 되고, 여기에 이제 MES라는 어떤 매니팩처링 제조 실행 시스템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IT 영역이 이제 이 마지막 위에 있는 4레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만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단계별로 다 일어나는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다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청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모습들은 우리가 센서의 마지막 단부터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 전사적 자원 관리도 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환경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분들이 워낙 그 말씀 잘 해주시고 좀 많은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또 시간 관계상 또 이게 많이 또 내용들이 많이 좀 축소될 수 있어서 간단히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라 본다 그러면 좀 그 에자일 소다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스파클링 소다라는 어떤 제품 머신러닝 기반의 AI 분석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그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있어야 되고 그럼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통계를 알아야 되나요? R로 해야 되나요? 다양한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어떤 머신러닝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회사에서는 이제 대부분 금융 관련되는 쪽에 좀 집중되어 있지만 그런 솔루션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셔서 한번 이런 배포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한번 테스트라도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 좀 이해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시각화 툴인 보통 MS 파워 BI나 네. 뭐 스포파이어, 타블로나 이런 이제 어떤 엑셀 자료들을 우리가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 이런 솔루션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것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시기는 마찬가지로 좀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영상 소개나 관련된 자료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어떤 협업이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일반 통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어떤 시나리오 기반으로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드는 솔루션을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상황관계 그렇죠. 원인 분석, 네. 원인 그래서 결과. 우리가 어떤 그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비의 어떤 동작들을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나리오 하나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율을 개선해야 돼.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 하나 만들고 쉽게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파일이랄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선택하고 전처리를 하는 것들입니다. 전처리라는 단어를 좀 어려우시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단어, 어떤 텍스트 컬럼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컴퓨터화된 지식으로 바꿀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우리가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걸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들, 형식이 아닌 것을 형식에 맞게끔 바꾸는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을 손쉽게 우리가 엑셀이라는 어떤 화면처에서 보듯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까처럼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여기서 다양하게 한번 저희가 테스트 해봅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결과들을 이제 다양한 레포트로 이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인데요. 자, 이렇게 바라보니까 좀 편리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각적 중소기업의 어떤 눈높이와 좀 그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 저희 회사나 다른 회사에서 좀 도입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삼성의 이제 SDS에서 이제 브라이틱 AI라는 어떤 제품들인데 보신 것처럼 이제 아까 좀 디자인도 훨씬 더 하이 퀄리티죠.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심플하게 이제 이렇게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시각화 시키면서 데이터를 보고 결과를 출력해서 볼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원하는 데들은 이제 실제 어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이제 상당히 중간 1단계 이상 올라가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기업의 내부에 있는 어떤 설비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생산 관리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매니저급 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공정들이나 아니면 설비 이상 요인들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고 그 결과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쉽게 어떤 시각화 시켜서 이제 보고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다양한 어떤 우리 시도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들을 이제 어렵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쉽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엑셀을 우리가 쓰는 것들이 대부분 다 썸하고 에버리지, 일반적인 맥스 민 정도 쓰고 있다는 것들에서 이제는 조금 더 엑셀을 활용한 것들을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데이터 분석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고 만들 수 있게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에서 이제 머신 비전은 저희가 품질 검사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시는 현재 어떤 그 이런 카메라라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2D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들, 또 1D 형태로 이제 평면적인 입체감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뤄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보통 2D나 3D까지 카메라를 한 대로 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불량 요인을 봤다 그러면 입체감 있게 3D 카메라 한 대로 해가지고 어떤 깨지는 현상들, 그리고 이제 실제 코팅 불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어떤 변화가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그러면 네. 한국장에 계신 에스텍 파마에서 실제로 네네.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저희는 현재 완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건 실제 사용하지 않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비전들은 이제 어떤 색도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파일럿으로 테스트가 있고, 네네. 여기는 이제 이 라운 피플이라는 네네. 회사에서 실제 적용 사례로 나타난 것들인데, 제가 이제 이 유사한 사례들을 다른 걸 소개시켜 드리려 했는데, 이쪽 그 사례가 좀 더 지금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네.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라운피플에서 이제 3D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실제 그런 업무적인 품질 관련된 사항들을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징들은 뭐가 있냐면, 전에는 좀 데이터 분석이라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데이터가 센서에 있어요. 센서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떤 서버로 올려가지고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어떤 우리 카메라는 머신 비전 쪽 부분에서는 이 카메라 자체 안에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들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 이상의 데이터들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알고리즘 내에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보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머신 비전에서 플러스 알파 어떤 검사, 비파괴 방법에서 이제 에어 초음파라는 것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제 에어 초음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말 그대로 우리가 비접촉식으로 어떤 검사, 어떤 그 내부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어떤 도전했던 부분들은 저희 제품의 특징 중에 안에를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안에 보내는 것들은 크게 우리가 좀 초음파를 쓸 때는 어떤 물성 있는 어떤 것들을 써야 되고, 엑스레이를 쓸 때는 차폐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방사선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전문, 어떤 소지의 자격이 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주변의 조건들을 다 시켜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비접촉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뭐 테라헤르츠 기반도 있는데, 현재의 어떤 가격 대비 저희가 접근해서 어떤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에어 초음파에서 찾은 것들이죠. 이제 엑스레이와 에어 초음파의 장단점의 커다란 차이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어떤 우리가 어떤 그 뭐 안에 어떤 물에 아니 뭐 어떤 저 제품의 안에 들어있는 어떤 철이나 네. 아니면 어떤 나무나 아니, 나무 같은 건 안 되고 이제 일반 그런 유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되는데, 유기물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유기물로 돼 있는 어떤 팔이, 이게 현재 지금 어떤 결과냐면, 정상적인 에어 초음파로 우리가 투과했을 때는 이렇게 일정한 패턴의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딱 어떤 거냐면 벌레의 다리입니다. 네. 네, 벌레의 다리만 됐었을 때 이렇게 현재 디펙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현재 이렇게 보면 여기에 어떤 이물이 예를 들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 이물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없지만 지금의 어떤 우리 그 머신 비전에서 어떤 기술을 본다 그러면, 이 카메라의 알고리즘에서 이 다양한 이물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촬영을 해서 결과물들을 2D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정확도 있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들어있는 이 우리 어떤 물체나 어떤 제품 안에 들어있는 이물이 어떤 실리콘이랄지 아니면 어떤 처리를할지 아니면 어떤 유기물의 어떤 특정 파리를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이 카메라상에서 가능하거든요. 네. 또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을 한다 그러면 그걸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뭐 많은 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 머신 비전 내에서 이제 이 정도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됐다는 것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것도. 그러니까 저기 에어 네. 초음파란 건 이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네. 아, 네. 네. 그래서 다음에 예를 보시면 이제 실제 이 2차 전지의 접합 부위 안에 내부에서 실제로 에어나 아니면 특정 어떤 불량의 요소들을 이제 정상 상태는 투자를 한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이 디펙이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실제 어떤 접합이 잘 안 됐던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안에 어떤 에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어떤
그 용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실제 안에를 그럼 투과를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여기는 비접촉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품질 문제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메탈 파이프에 대해서 안에 그 누설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이 에어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돼서 확인했었을 때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레이저 용접 부위가 있는데 용접 부위가 용접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 비접촉식을 같이 써서 머신 비전과 이게 머신 이제 비전 카메라로는 실제 영상을 보고 에어 초음파로는 안에 내부를 같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품질 문제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이제 에어 초음파 하고 초음파입니다. 근데 공기 중에 비접촉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특정 헤르츠 대역을 쏴서 이 투과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이제 빛을 가지고 이제 여기가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공기 중에 되는지. 초음파를 쏜다는 거죠? 공기 그렇죠. 중에.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관련 어떤 기업에 이제 문의를 해보시면 어떤 이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네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막 걸어가는데 저희 내부에 이제 보통 우리 검사학대를 통과하게 되면 엑스레이를 쓰긴 쓰지만 그 통과할 때 실제 영상과 내가 실제 투과 이제 지나갈 때 나를 이제 투과해서 나오는 어떤 우리의 부정한 어떤 물건이나 아니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빨리 좀 넘어가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입니다. 이제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관련된 영역들인데 실제 IT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보안은 상당히 많은 수준, 뭐 국가나 아니면 국제 인증 형태로 많이 돼 있는데 OT 쪽 관련돼 있는 우리 이제 이 산업 제어 시스템 관련돼 있는 사항들에서 좀 많이 좀 안 다뤄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보안이라 하면 방화벽 얘기부터 합니다. 이제 어떤 내부와 외부의 특정 포트, 그 주소를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차단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인데 실제 제가 이제 공장 관련돼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를 보게 된다 그러면 너무 좀 기본적인 부분들까지 안 지켜지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어 시스템의 영역들을 실제로 여기는 키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쪽에서 이제 가이드를 낸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전에 패스망, 예를 들면 이제 HMI라 해서 어떤 공장 내 어떤 시스템들은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인터넷 연결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의 모든 환경들은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여러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노출이 돼서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냐?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본다 할 때 단순히 우리가 이런 방화벽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접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 가이드 안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절대로 업무망과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업무를 다루고 하는 영역대의 망과는 분리시켜서 망분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됐고 이 인터넷과 어떤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영역들도 마지막 단까지 다 분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분리해야 되지만 물리적으로도 분명히 분리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의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 생산 시스템이 가동이 중단되는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좀 현재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한다 할 때는 보안 쪽에서 우리는 망분리를 위해서 접근을 하고 절대 이 부분들을 가이드 해주거나 알려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MES 솔루션이건 ERP 솔루션에서 보안을 다룬다고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접근 권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이 제어 시스템 관련된 있는 영역에서 이런 영역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제 사례로 본다고 그러면 이제 뭐 저희와 제가 가이드했던 사례들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공장동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1단계 센서 단계 그리고 이제 해당 PLC 단계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 MES 단계나 HMI나 등등 있다 그러면 이 영역들이 완벽하게 실제 업무망과는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망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용어 중에 아웃바운드 밖으로 나가는 것들은 나갈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온 것은 들을 수 없습니다. 나가는 것도 특정하게 필요로 하는 어떤 포트나 어떤 서비스만 프로토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치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스마트폰 방화벽에서 이제
안에 내부에 다양한 룰셋을 정의를 해서 여기서 모든 것이 통제될 수 있게끔 방화벽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어떤 우리 내부에서 쓸 수 있는 허가된 것들만 나가서 관리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IT 영역과 OT 영역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돼서 운영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야만이 향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보시는 것처럼 원격지에서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격지에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허가받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잠재적인 그 문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완전한 우리 생산 중단을 미칠 수 있고 임의적인 조작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러면 상당한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하고 외부에서는 특별히 허가받는 그리고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한 인들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아까 좀 전에 네. OT하고 네. IT 쪽에 이제 망분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망분리한 이런 네. 것이 지금 국내에서 네. 국내 제조업들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어떤가요? 현황이 지금? 현황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맞고요. 아. 현재 그 기술보호 울타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보안 쪽에 전문화되어 있는 어떤 평가위원들 분들을 이제 저희 그 많이 그 인력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분들이 이제 네. 그 올해부터는 제가 알기로 이제 이분들이 스마트 공장을 할 때 단순하게 보안 쪽에 뭐 방화벽 있는 것 정도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술적인 보안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물리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까지 같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만들었는데 이제 기본적인 그 배포를 했고요.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약간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관련 기업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관련되는 기술보호 울타리나 아니면 정부 사업하면서 관련 전문가분들한테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자문을 꼭 받고 초기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단계별로 하나씩 쌓아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자, 이용준님께서요.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한 모습은 주문형 생산이 가능한 플렉서블한 라인 구성을 할 수 있는 공장인데요. 아디다스가 4차 산업혁명의 예로 칭송받던 로보틱 슈 프로덕션을 생산 모델 수가 적고 차라리 사람 써서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작년에 이를 적고 서플라이 체인 최적화를 위해서 베트남 쪽으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셋백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된 것이 있나요? 아디다스가 다시 또 베트남으로 또 갔나 보죠? 네. 네. 예전에 보도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독일 갔다 그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네. 자, 이 부분은 좀 제가 비슷한 사례로 저희 그 중소기업의 어떤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그 PE백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제 진공팩. 네. 자, 진공팩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그 정도 이제 아디다스처럼 완벽한 어떤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는 아니고요. 이제 협동 로봇 그리고 이제 로봇을 많이 넣어서 했는데 제품의 어떤 제조 환경이라는 자체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입니다. 네. 근데 이 소량이 완전한 소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 원가도 거의 간당간당 나올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 적용하기 힘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협동 로봇의 로봇 팔에 피팅하는 문제 때문에 실제 이 피팅하는 것보다 사람이 가서 하는 게 빠르겠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충분한 고려가 안 돼가지고 나타난 것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협동 로봇 쪽에서는 이제 그 부분들이 때문에 이제 최적화 피팅을 최단 시간에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습득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현재 중소기업에서 나타난 어떤 사례들인데 원인 분석이 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의 환경이라는 어떤 피백이라는 단순한 종이 비닐팩인데 네. 이게 저도 그렇게 많이 바뀌고 어떤 그 쓰이는 곳의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바뀌는지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수직적인 형태로 어떤 제조 어떤 환경이 바뀌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피백을 만드는 회사가 이 원료까지는 솔직히 만드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원료가 하여튼 어떤 큰 어떤 대기업에서 주문을 받아서 온다고 그러면 원료를 재가공해서 그리고 그걸 이제 필름으로 만들어서 필름으로 만든 것을 다시 재가공을 재단을 해서 다시 그걸 포장해서 하는 것까지를
상당 부분 중소기업에서 이제 수십 개월을 많이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원료까지는 당연히 접근 못 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이 단순히 전에는 하나의 어떤 제품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뭐 여러 가지 원가 절감 부품들을 사와서 때문에. 했던 것들을 이제 그 원인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수십 개월을 하면서 많이 극복하는 사례들로 좀 제가 좀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자, 서동훈님께서요, 원격 지원 시스템에서 홀로렌즈가 아닌 스마트 기기에서 작업 지시나 어떤 사물을 표시할 때 스마트 기기에서도 그대로 표시가 되는지요? 포인팅 기능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인 것 같은데, 당연히 저희가 지금 요즘, 다 홀로렌즈를 다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 비싼 거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폰이나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금 비치고 있는 거에다 그림 그렸다고 이제 원격지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제가 A라는 공간을 비춰서 여기다 그림을 이제 마킹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작업자가 다른 데를 이제 비췄다가 다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원격지에서 이렇게 마킹을 해주면 그 마킹한 게 이렇게 따라와 버려서 다들 중에 다시 비치면 어디를 비췄었는데 이전에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증강현실 이런 원격 지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원격자가 이제 원격 지원을 해가지고 마킹을 했고 카메라를 돌렸다가 다시 오더라도 마킹이 그 자리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네네. 이제 그 정도까지 기술이 이제 진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임지훈님께서요, 국내 제약업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사례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얼마나 걸렸는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어차피 지금 이제 황 부장님이 네. 제약회사지 않습니까? 네네네. 에스텍파마가. 네. 저희는 이제 제약 원료 원료지만, 쪽이고요. 이제 네. 완제 쪽에서 제가 이제 그 파악되어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어떤 수준이라는 것들을 한 단어로 좀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MES 관련되어 있는 게 ERP 관련되는 것들은 솔직히 거의 대부분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적 중소 중견 이상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그 WMS도 마찬가지로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 림스도 거의 다 대부분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최근에 사례를 본다 그러면 제가 두 군데 업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건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라콤이라는 회사에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좀 MES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돼 있는 쪽에서 에질런트나 에머슨 관련돼 있는 쪽하고 한번 컨택 해 보셔서 레퍼런스를 물어보시면 이제 그 회사들이 실제 관련돼 있는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입한 걸 물어보시고 두 번째 그 제약 회사에 관련돼 있는 좀 아시는 데 있다 그러면 아니면 잘 모르더라도 좀 그 옆에 방문 요청을 해서 한번 가서 그 솔루션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쓰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시면 제가 뭐 깊이 있게는 못 알려드리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완제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서 어떤 디지털 전략이라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전사적인 어떤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다. 좀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기업 관련돼 있는 특정 어떤 기업도 제가 이제 실제 어떤 컨설팅 지원을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좀 검토를 했었는데 네네.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슬창님은 공장 업무 자체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을 해서 업무 분석을 한 후에 큰 그림하에 우선순위별로 적용을 하여야 적용 분야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석세스 스토리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AR 관련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데프님 관련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건 맞죠. 네네. 지금 전체 질문을 보니까 제 질문 별로 없어서 제가 참 잘했구나. 네네. 그래서 제 질문을 제 포인트 지금 발표 포인트는 스타트한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디부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건데 그거를 뭐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도 있지만 목적이 있을 거예요. 공장에서 뭘 해야겠다. 뭐 탄력 생산을 해야겠다. 탄력 생산 목표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보다는 제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목적이 뭔지, 그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 어느 간격으로 수집할지, 어느 정확도로 수집을 할지, 그것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찾아가시는 것이
더 쉽게 갈 수 있는, 물론 비즈니스 리언도 좋습니다만, 그보다는 네. 목적 중심으로 찾아가는 게 더 좋은, 중소기업에 훨씬 현실적이죠? 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그다음에 권대우님께서 이것도 이 대표님인데 그 항목 간 관계 분석을 통해서 불량률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확률이면 시스템을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구체적인 질문인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기준은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네. 예를 들어 아까처럼 100ppm이다. 음, 그 다음에 불량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정의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나머지 것들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건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네네.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태현님께서 증강현실 홀로렌즈 2가 있는데 화면 공유하는 원격회의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머신과 매뉴얼 또는 태그 데이터를 현장과 매칭해서 디스플레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저희 솔루션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홀로렌즈 2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런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뭐 태그 데이터들을 이제 보여주려면은 일단 전통적인 방식은 기본적으로 뭐 유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문적인 이제 개발 툴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개발 비용이 이제 워낙에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플랫폼이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러니까 홀로렌즈 2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태그 데이터라든지 매뉴얼들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현장에다가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플랫폼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홀로렌즈 2를 만약에 어떤 거기에서 컨텐츠를 이게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태그 데이터 봐야 되는 것도 계속 바뀔 거고 매뉴얼도 현행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가 꼭 아니더라도 홀로렌즈 2에 들어갈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이제 비교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홀로렌즈가 지금 화면 공유하는 원격회의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는 M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사용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홀로렌즈는 MS의 솔루션만 사용하도록 나온 툴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협력 그 파트너 솔루션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조금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회사에도 연락을 한번 해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김수님께서 아까 AI를 원격 지원할 때 사용자 인증이나 개인정보 보호 같은 거를 위한 자체 기능이 있는지요? 너무 많이 있고요. 사실 네. 저희가 원격 지원 관련돼가지고 저희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위주로 이제 프리세일즈, 그러니까 기술 영업을 하는 데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들이 이제 저런 거고요. 일단 사용자 인증 같은 경우는 요즘은 뭐 이미 이제 회사의 인증 체계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원격 솔루션을 그 싱글 사이온으로 연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고객사의 그 인증 체계를 가지고 원격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뭐 암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 특히나 1대1로 원격 지원을 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P2P 방식으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간에 서버에 이제, 그러니까 영상 같은 게 올라가지 않고 엔드 투 엔드로만 암호화돼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네네. 대응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김종엽 씨 질문 중에 김종현님, 네네네. 아까 이제 네. 답이 있었는데 김종현님께서 이제 국내 식품 제조 유통업의 스마트 팩토리 사례가 있는지요? 네. 네, 그리고 공장 데이터는 어떤 솔루션 기술을 활용해서 취합 분석하였을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제가 이제 그거는 없는데 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 팝이나 MES나 WMS나 이런 것들 이제 나와 있는 솔루션들이죠. 이제 그 솔루션들인데 그거 말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실 그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 이제 더 진정이 된다면 그 안에서 AI 한참 지금 유행인데 AI는 그럼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아직 그런 걸 적절한 솔루션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장마다 다 다르고 식품 제조 공장이라도
다 다르고 똑같은 기계를 놓아져 있는 라인도 또 다 다릅니다. 네네. 그럴 때 이 안에다가 내가 뭘 AI를 집어넣을까? 결국 AI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기술인 거고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목적, 여기서 뭘 하고 싶다. 이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와 연결된 건 어떻게 해야겠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그 솔루션 도입보다는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도입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아까 목적이 뭔지 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찾는 작업,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찾는 그게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제국의 좀 부연 설명을 좀 한 번 더 해드리면요. 실제 그 제조업에서 말씀하신 사례들은 좀 많이 요즘에 하고 있고요. 저희 순서라고 본다고 그러면 이제 그 유통, 식품 제조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어떤 유통 중심으로 하는 데들은 대부분 WMS부터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POP나 MES는 약간 좀 선택적으로 접근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조 중심이다 그러면 MES나 POP부터 보통 많이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유통망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 할 때 WMS 접근하고 이제 그 좀 약간 내부 제조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엣지 디바이스를 이제 적용할지, 그 다음에 이제 AR 관련돼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어떤 환경에서 할지 그 다음 후순위로 보통 많이 밀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에서 이제 그런 어떤 기간적인 부분이나 어떤 취합화 분석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플랫폼화 할 것인지를 좀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자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좀 만드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제조 관련된 데서도 뭐 다양한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데도 있지만 뭐 특정 소스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어떤 유통에 좀 더 최적화된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형태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순서들은 좀 그 기업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또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뭐 요청 같은 것들이나 한 것들은 설문에다가 구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희님께서는요, 중공업 분야 공장에는 오래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활용하는 환경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할 때의 사례 같은 것이 있을까요? 또 중강현실을 적용하려면 사전에 구축되어야 할 일이 있고 후속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뭐 답변이 있으실까요? 사실 질문 자체가 사실 좀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준비 단계라고 하셨으니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기술이 아니고 뭘 할 거냐가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증강현실을 도입을 하고자 할 때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어떤 기술을 어떤 장비로 하는 것도 있는데, 다 잘 준비해 놓고서 현장에서 쓰려고 막상 나가보니까 현장에 아까 뭐 노조 얘기도 사실 잠깐 있었고요. 결국은 이걸 쓰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건가? 그리고 첫 번째가 그건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걸 도입했을 때 진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 이 두 가지는 핵심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서 그것들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후속으로 보면은 결과들을 이제 적용을 한 다음에는 진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측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내년엔 더 안 할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POC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이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증강현실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핵심 유즈 케이스가 무엇일까를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 핵심 유즈 케이스를 증강현실로 대체했을 때 그럼 얼마나큼의 효과가 있을까, 이것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꼭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뭐 그 정도로.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 있는 추진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 기업 내부에서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관련돼 있는 것들을 보다 보면 실제 어떤 솔루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좀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내부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솔직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MES 솔루션이라 해서 어떤 인풋이 발생하는데 그 인풋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자동화를 어느 정도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자 하는 분들이 볼 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낀다고 그러면 실제로 그 가치는 충분히 달성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밟아가는 것들,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다양한 솔루션 그리고 방법론들을 보지만 기업 내부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 것들을 충분히 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기반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더 중요한 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직 그 질문. 네네. 그 오래된, 아까 주부가, 네네. 그 답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네네네. 여기 이동열님께서요. 아,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 설비 연동에 따른 노하우가 부족하고 노후된 장비에 대한 연동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데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질문이 네. 제 그거는 이해가 제가 네네네. 실제로 정보가 좀 부족한데요. 네. 노후된 장비가 중요한 키워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장표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었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물론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아마 그 만능은 아닐 거고요. 만능도 약장사 나와서 만능 이야기라고, 그건 아닐 거고, 분명히 적용 가능하고 적용 안 가능한 곳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저 할 때 적용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걸 운영하는 운전자가 느낀다. 뭔가 있다. 여기서 뭔가 하면 나올 것 같다. 라고 그러면 거의 한 95%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5%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걸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냐, 그 느끼는 그게 숫자로 아니면 어떤 기호로 표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95%인데, 저기에 대한 답은 데이터 트랜스포, 일단 현장 자동 인력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어떤 감. 그게 이제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 수치화나 어떤 기호로 표현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스마트 팩토리 들어갈 때 두 가지를 봅니다. 네. 예. 네, 저희 그 노하우나 방법들은 실제로 연동 방법을 그 해당 센서에서 보통 아날로그 센서를 보통 많이 가지고 있을 것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컨버터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 컨버터 말고 이제 어떤 디지털 컨트롤러 등을 바꾸는 형태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의 그 스마트 공장 어떤 지원 사업을 보통 활용을 하고, 연동 관련되어 있는 센서류들은 실제 그 첨단이나 이 잡지류 등에서 보통 보면 그런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센서류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업체에 문의해 보시면 좀 손쉽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조성민님께서요. 작년까지도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ERP, MES 중심이었고 관련 제안 많이 받았는데요. ERP를 중소기업에 설치하고 잘 운영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 단계에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진입장벽인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이 단계를 잘 넘기고 점진적으로 고도화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ERP나 MES 나와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그 방송 영상 중에 ERP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과정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 과정상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은 이제 어떤 이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초기는 어떤 패키지화되어 있는 프로세스 방법론, PI 방법론을 사용하고요.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그 조직의 업무 변화, 어떤 비즈니스 변화들을 업무 분석들을 좀 더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비즈니스 변화, 어떤 조직 업무 프로세스 변화들을 충분히 누군가는 전체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좀 한 두세 명 정도는 인력 풀이 한마디로 쉽게 키맨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기는 정말 많이 있고요. 대부분 실패한 사례도 많고 윈백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실패라 보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과정이다. 고도화 마찬가지로 고도화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내 보고와 문화, 그리고 이제 그 변화의 주축이 될 수 있는 누군가 하나 총대를 메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과정들은 어떤 특정 기업만 겪는 게 아니고요. 다 겪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비와 그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하면서 여기 이제 계속 와 있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면서 또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전문가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과 한번 인터뷰나 아니면 좀 코칭을 요청하시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든지 이제 경험을 해봐야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경험을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갑자기 네. 좀 피곤하게 하겠습니까? 네네. 자, 이효숙님께서는요. 안전 중심의 작업자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려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전 중심의 작업 환경. 네. 뭐 그냥 각자 편하게. 이제 저희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다른 업종 사례인데,
그 안전 중심은 어떤 사고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제 뭐 근골격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이라 한다 그러면 아까 설명해줬던 이런 AR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들이 좀 적절한 어떤 모델로서도 좀 접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어떤 사고의 위험이라는 자체가 그 주변의 환경들을 이제는 좀 어떤 다양한 센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좀 기업 공장이건 어떤 사람이 일하는 환경에서 좀 적용해서 그 데이터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비슷한 얘기로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폐수나 관련 어떤 공기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전에는 안 봤거든요. 근데 특정 부위만 봤어요. 근데 다른 영역들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뭐 알지 못했던 어떤 다른 어떤 용매에 관련된 사항들이나 아니면 그 우리가 후각으로만 느끼던 것들이 특정된 데이터를 보니까 이 어느 상황에서 작업 환경이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마치 그거 보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안전이나 보건 쪽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기준, 이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화관법이나 화평법에서 다룬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네. 그거보다 좀 더 그 작업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더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소비자가 AR이 이런 정말 안전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사용이 되고요. 저희가 보통 증강현실을 가지고 POC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뭐 제일 처음에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를 증강현실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위험한 온도가 높은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전기가 높아가지고 좀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장비의 실시간 이제 온도 같은 것들을 그냥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다가가야 되지 않는 곳은 증강현실로 이제 펜스를 쳐준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이런 시각적인 정보들을 보는 것도 일단 하실 정도로 되게 직관적인데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이 보통 어떤 작업을 갔을 때 안전 뭐 수칙들 다 있잖아요. 네네.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강현실을 보통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뭘 찍어야 돼요. 어떤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내가 어디를 확인을 해야 된다, 온도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행동들을 트래킹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증강현실이 정보를 보여주는 수단이 되지만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진짜 무엇인가를 확인을 했는가를 증명하는 도구로도 사용이 되기도 네네.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물론 생기지만 어떤 안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증강현실의 하나의 어떤 좋은 활용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윤성원님께서 업무 공정의 모든 프로세스를 전부 이해하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런 직원을 양성하는 것이 빠른 것인지 아니면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러 들어갔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각각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끝나서 나오면 전체를 이해하는 건 회사 직원보다 제가 제일 많이 이해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돼야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후자 쪽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가 같이 협업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약간 이 부분에서 좀 한 단계 좀 더 붙이자 그러면 같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네네. 왜냐면 아까 전문가들 시키는 거 아니라 네,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의 모든 것들을 같이 하면서 또 받아가야 됩니다. 이게 프로세스라는 자체가 프로세스가 끝나는 게 아니고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전문가 맞거든요. 맞는데 거기에서 그 직원들을 별도로 직원 양성해서 프로세스 전문가와 협업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붙이면서 같이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을 같이 양성하는 형태로 한마디로 두 개를 같이 붙여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맞고요. 네. 지금 역시 이게 어느 게 더 빠르냐 했을 때는 그 안에 직원들을 하는 것보다는 외부 프로세스 먼저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외부 전문가 네. 하지만 그 자세는 지금 황 부장 말씀 그런 자세를 해야 되겠죠. 할 때. 네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 팩토리 교육이라든지 또 경기도의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올해 보급 확산 사업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지역 인적 자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안내 이제 그 영상 그 발표하시고 있으니까요. 발표하신 분이 또 여기 와 계시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있으면 들으시면서 그때 질문해 주시면 답글로 여러분들 바로바로 댓글로 바로 답변해 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패널 토크 참여하신 세 분 간단하게 시청자분께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대표님. 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 단계 디딤돌이라 굉장히 쉬운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필요한 그 AI, 머신러닝, 뭐 이런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부지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증강현실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강현실이 어떤 우리의 미래를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삼성에서 이제 10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이제 증강현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PTC로 이제 옮긴 그런 사람이고, 증강현실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진짜 AR 때문에 삼성전자 나오셨네. 저는 진짜 네, 사내에서 이제 네, 네, 증강현실 관련 사내 멘처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저는 증강현실이 과연 진짜 현업에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듣고 끝나시는 게 아니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저희랑 같이 고민해 보시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후에도 계속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열심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쩐지 소장님은 목소리에 열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까부터 와서 저분은 왜 이렇게 열정이 나올까 했는데 홍보장님. 네. 저는 이제 저희 많은 중소기업들이 나온 것처럼 저희 이제 등대 공장,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 세계에 등대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선도하는 어떤 이런 스마트 팩토리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많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저희 제 멘트는 아니겠군요. 힘드신데 하여튼 열심히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질문하신 분들 또 지금 그 경기도 지원 사업, 이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도 해서 3개,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 지금 보시면서 또 이제 질문하신 분들 해가지고 맨 끝날 때 저희가 이제 댓글로 좋은 질문자 3분 저희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원 사업 영상 보시면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해주시면 답글 달아줄 겁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교육지원팀 이소연 팀장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금일 온라인 세미나는 그중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며, 본 사업은 지역과 산업의 니즈를 반영한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기납부된 고용보험료로 교육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직무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중소기업 재직자면서 저희 경과원과 협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협약 관련 양식은 토크IT 세션 안내에서 자료로 확인 가능하고요. 다운받으셔서 직인을 찍으신 후 저희 경과원 교육지원팀에 우편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개발은 기업이 원하는 교육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담회와 수요 조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객관적으로 과정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서 신규 과정으로 개설하게 됩니다. 또한 정기 훈련 수요 조사를 통해 다수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는 과정의 운영 계획도 수립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개 분야 총 24개 과정으로 경과원만의 특화된 교육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교육 분야입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 과정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실무자 트랙과 관리자 트랙으로 구분하였으며, 과정의 선행학습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데이터 시각화하기 과정을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과정은 이미지 처리 과정, 빅데이터 분야 과정은 대상자를 품질과 마케팅 실무자로 분류하여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는 4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전기전야 분야는 3과정을, 솔리드웍스 및 품질 과정은 훈련 로드맵에 의거하여 개설하였습니다. 기타 과정으로는 경기 북부 기업 지원을 위한 가구 재료 및 품목별 품질 관리 향상 과정과 만 45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4차 산업 신기술 기반 사업 성공화 전략 과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만을 위한 기업 맞춤 과정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인 혜택인데요. 해당 기업에 교육장이 있고 12명 이상 교육 수요가 있는 기업이 신청하시게 되면 해당 기업 교육장으로 저희 교육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원하시는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과정 운영 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기업이 아닌데 무료 수강이 가능한가요? 네, 이 부분은 물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은 전국 단위 사업이라 경기도의 기타 지역은 20% 이내에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표자인데 수강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아쉽게도 대표자는 수강 대상자가 아니므로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강은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타 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데 수강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1학생 병역제를 저희 교육 시간 이외에 시간으로 조정한다면 수강은 가능하시게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교육지원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수원 RC에서 나오시면 바로 있습니다. 일반 교육장이 3개, 전산교육장 2개로 1일 기준 총 5개 교육장 200명가량의 교육생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장비와 기자재는 최신 사양으로 보완하여 교육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원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로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부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가구 분야, 정보통신 분야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기업의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애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김원중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괄하는 2021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사업 개요 및 내용, 작년과 올해 사업의 주요 변경점 안내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개요 및 내용입니다. 동사업은 1년 단위로 진행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중소중견기업 제조 공정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광역지자체별로 총 19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경기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 북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중 경기 남부지역 21개 기초지자체를 저희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축 수준에 따라 기초, 고도화 1, 고도화 2로 나누어 지원하며 각 정부 지원 규모는 7천만 원, 2억, 4억 원 규모입니다. 도입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50%로 규정이 있어 총 사업비는 최대 1억 4천만 원, 4억, 8억 원 규모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현재 1차 모집은 총 675개 과제가 접수되었고 접수 규모로 추정컨대 2차 접수인 4월에 모든 과제 신청이 조기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스마트 공장 수준은 KSX 9001-1이라는 정부 표준에 의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서 지원하는 고도화 1은 표에 중간 1 수준을 목표로 고도화 2는 중간 2 수준을 목표로 구축하게 되며 현재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결정되는 게 아닌 우리 공장에 이런 솔루션을 구축해서 이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지원 유형이 구분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 기관과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2차, 3차 접수는 각각 4월과 6월에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smartfactory.kr 홈페이지에 미리 가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 서류는 PPT 화면과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에 있어서는 코디라는 전문위원이 배정되는 과제와 배정되지 않는 과제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다른데 다음 페이지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와 고도일 수준의 구축을 원하는 기업들은 3페이지 이내에 단순한 사업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파악하는 요건 검토를 진행하고 도입 기업의 도입 의지, 여건 등을 판단하는 현장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 평가 결과에 대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이 주관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후 선정 기업에게는 코디네이터라는 전문위원이 배정되게 됩니다. 코디네이터는 도입 기업이 어떤 스마트 공장 구축을 희망하는지, 어떤 솔루션과 장비가 적절한지 같이 고민하고 공급기업 선택에도 도움을 주게 되며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주어 협약까지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를 통해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협약을 하게 되고 이후 구축된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과 감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우리 기업이 기존의 구축을 완료한 시스템이 있어 동일 공급기업과 계속 구축을 해야 한다면 코디 미지원 과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해당 절차는 코디가 없는 만큼 요건 검토, 현장평가, 심의평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선정 심의를 테크노파크가 아닌 전담기관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구축 실적입니다. 저희 지역은 화성, 안산, 시흥 순으로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그 실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우수 사례는 저희 경기 스마트 공장 유튜브 검색이나 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 사업과 달라진 21년 사업의 주요 변경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경점은 작년에는 구축 이력 여부에 따라 신규 구축과 고도화로 지원 유형이 구분되었다면 올해는 구축하려는 스마트 공장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 고도화 1, 고도화 2로 변경되었고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는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만 목표 수준을 높여 신청하셨는데 해당 수준을 달성 못한다면 정부 지원금이 환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과 추진 절차는 앞서 설명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추가 사항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사용 로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지원 규모, 지원 유형,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요약 자료로 시간 관계상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경기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대표번호 031-500-3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지역의 맞춤형 연령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경기도 대표 고용 거버넌스인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과 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인력 양성 및 일자리, 훈련 수요 공급 조사 분석, 주요 직업 능력 정책 조정 등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출범하여 현재 이르러 경기 지역의 대표 고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인력 양성 및 일자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및 인력 양성 주요 정책 조정과 대안 발굴, 인력과 훈련 수요 조사 및 분석, 지역 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등 인력 양성 사업과 더불어 일학습 병행, 지역 혁신 프로젝트 등 일자리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인력과 훈련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훈련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재직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7개 공동훈련센터에서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 과정 및 취업자 지원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드론, AI 등 신산업, 신기술과 관련된 훈련 과정의 공급 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우리 지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하고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을 위해 계속해서 협업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